상조경영연구소의 대표로 계시고요. 현재 우리 상공회의 경영상담역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제조나 무역 하시는 분들 또 무역 상담도 해주시고 또 상공회의소에 근무를 또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국제통산학과의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셨고 현재 강원대학교 경영교수를 하고 계시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CEO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인이 미래를 바꾼다. 상인국가. 새로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현재 경제가 이룩하기 전에 전신은 상인에서 시작이 됐다. 보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강의 재밌게 하실 텐데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인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오늘 주제가 상인이 세상을 바꾼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국의 상인 정신과 상인 국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이 나온 게 이제 불과 9월 말이니까 이제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남 출판에서 뭐 책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의 상인 정신과 상인 국가, 그래서 보부상의 500년 생존경영의 지혜를 주요 테마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더니 한국 경제에서 금주 화제의 책으로 또 선정도 됐고요. 각 대학 도서관에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의 반은 제가 그 전공서적, 그 반은 제 사업 경영과 보부상의 경영의 지혜를 요약한 그러한 경영 지침서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제가 여기 담았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세상을 바꾼다. 이것은 상인이 옛날에는 기업인이죠. 기업인이 옛날에는 이제 상인이죠. 여러분 저 보부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부상 아시죠? 그러니까 페랭이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랭이 그러면 되게 뭘 생각하십니까? 페랭이 보부상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인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죠. 또 떠돌이 행상, 보찜 장사. 보찜 장사. 또 하나는 좀 행상 그러니까 좀 얕보는 좀 폄하는 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떠돌이 행상, 천안태생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가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천안태생의 보부상 출신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원래 경영을 전공을 했어요. 박사학위는 경제학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역사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역사를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산업공상, 조선은 산업공상으로 해서 상업을 굉장히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인들을 얕잡아봤죠. 이제 그리고 거의 말단의 하층 계급으로 본 거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돈은 누가 벌어옵니까? 상인들이 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 양반들의 그런 이제 그 세력이 워낙 강해서 그 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요, 산업공상 하면 중국이나 일본, 유럽 전체도 이것을 직업적 분류로 봤습니다. 근데 조선만 유독이 뭡니까? 신분적 차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이 일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장사 그러면 뭔가 이런 폄하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애가 장사한다면 야 너 왜 장사하나? 전부 공무원 고시원에 몰려가서 고시에서 고시 패스해가지고 관료가 되는 게 아직 대단히 이상적인 걸로 보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은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상인국가라는 것이 뭐냐면요, 상인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온 한국이 돈 쓰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벌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정치인은 뭐라냐면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통 쓰는 얘기만 해. 돈은 누가 벌어다 주는데
복지. 그거는 정치적인 얘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주장을 합니다. 상인 국가다. 한국은 차라리 우리 GDP의 무역 총액이 100%에 달합니다. 1조 달러 GDP의 총 무역액이 수출 수입액 합쳐갖고 1조 달러예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이거는 완벽한 상인 국가란 말이죠.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관이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그러죠. 관료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창조경제가 뭐죠? 우물우물우물. 뭔데요? 창조경제가. 글쎄 하여튼 경제를 창조한데 영어로 뭐로 번역? 영어로 번역하면 애매해요. 경제를 창조한다? 설명이 한참 길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요. 네덜란드 보십시오. 완벽한 상인 국가입니다. 일본도 거의 상인 국가예요. 중국이요. 공산주의지만 상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상인을 폄하한다? 상인이 기업인입니다. 제가 상인으로 쓴 거는 역사적으로 역사를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상인이라고 쓴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상인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안태생의 보부상들은 천안태생의 상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요. 임금 밑에는 다 불쌍한 백성들에서 다 천한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에서 천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고문을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천한 것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왕조 실록에. 근본이 천한 건 아니죠.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옮긴다고요. 저는 경영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부상을 얘기했는데 보부상 이런 얘기합니다. 보부상이 1800년도 후반에 완벽히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부상이 2조 말에는요. 20만에서 100만 정도까지 전국을 조직을 합니다. 보부상 조직이. 자, 조선 말에 100만 조직을 어떤 역사학자는 200만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20만만 갖고 보자고요. 일본이 한국으로 침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을사보호조약이네 청일전쟁 깼죠. 러일전쟁 깼죠. 청일전쟁 승리했죠. 자, 한국을 침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선의 왕조는 이미 왕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조직이 뭐였습니까? 보부상 조직이었습니다. 20만 경제인 조직이 전국을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의 경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이 을사보조약 맺고 나서 제일 먼저 주장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의 보부상 조직을 해체해라. 조선에 왔던 수많은 스파이들이 그런 얘기를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을사보조약 내용에 그 얘기 들어갑니다. 전부 보부상 조직 상무사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간판을 다 내려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조직을 말살시키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을 하는 겁니다. 이미 조선 왕조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왕이 돈이 없어갖고요. 보부상 조직한테 돈 빌리러 거부가 된 이제 그 보부상한테 돈 빌리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끝장이 난 거죠. 나라가 끝장이 날 때까지도 상인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먹힌 겁니다. 그럼 자, 보부상이 천한 사람들, 상인들이 천한 것들로서 하는데 보부상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 역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보부상은 천한 사람이 아니고 고려말 이조 이성계한테 이제 나라를 역성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향후 100년 동안 개성 출신 이조 역성혁명에 거부를 하고 참여하지 않은 고려 귀족들은 100년 동안 벼슬을 주지 말라 그래요. 벼슬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몽주 아시죠? 선주께서 이 절퇴를 맞고 돌아가신, 그 다음에 두문동 72연 아실 겁니다.
항복을 안 하고 개성 두문동 광덕산이죠. 그 뒤로 가서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이 간복을 걸어놓고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나와요. 나오라 해도 그분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못한 살아남은 고려 귀족들은 어떡합니까? 땅 뺏기죠. 벼슬 안 주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행상으로 갑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상인의 시조이신 보부상들의 주축이었습니다. 보부상이 천한 행상들이 아니었어요. 계속 천한 것들, 천한 행상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 내내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신은 보부상의 정신은 뭐였습니까? 기적 정신이 녹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의연하게 상도위를 주장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기왕에 선 나라에 충성하라. 할 건 다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료 간에 배반하지 말고 어려울 땐 도와라. 그 다음에 어려운 보부상이 있으면 보호하라. 동료가 죽으면 장사 지내줘라. 그리고 아프면 반드시 병구안을 해주고 장사를 떠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세계의 상 조직이 세상에 남의 가정사까지 관여합니까? 부모의 효도 안 하면 때려잡아. 곤장을 50대 때렸거든요. 잡아다가 곤장을 50대 때려요. 한국의 이 세계적 상인 정신, 이 보부상 정신은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신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작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은평상공의 노래를 하나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 좀 듣고 또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죠. 저녁에 좀 이렇게 적하실 텐데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한번 좀 기도 살릴 겸 저도 요즘에 그때 뭐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박사가 다 여러분들이 더 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망가져지면서 노래도 하고 요즘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저도 요즘 강의가 책도 요즘 잘 나갑니다. 왜냐면 그 대학 도서관에도 들어가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노래도 좀 부르고 이러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시죠. 야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 넘어간다 나는 콩밭은 왜 아리아리 고개 넘어간다 이런 고개다 기업을 세우고 한국의 상인 정신 세계를 개척한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제가 이제 3월 15일자 코리아타임즈에 제 기사가 잠깐 났습니다. 보부상이 국제 공정거래 모델을 제시하다. 제 사람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원래 두산이죠. 이 박승직 회장이거든요. 두산이 우리나라의 보부상 1호 조직이었습니다. 두산이 이제 보부상으로부터 출발한 그러한 회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보부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고요. 요거 하나 보고 가시죠. 여러분 괴테 아시죠? 괴테 독일의 세계적인 문헌 철학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서는 진정한 상인의 정신보다 더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더 널리 퍼져야 할 정신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인의 정신이야말로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가장 우수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쓴 신학자죠. 이웃에 봉사하기 위하여 물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덕을 행하는 자들이다. 네덜란드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인은 탐구가, 발견자, 그리고 진보의 원동력이었다. 상인은 부족한 물건을 구해오고 새로운 물건을 찾기 위해 비좁은 고향 땅을 떠난 최초의 사람이다. 그렇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콜럼버스지 않습니까? 상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일으킨 메디치가 피렌체예요. 이태리 피렌체. 누굽니까? 상인입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참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상거래 역사만 뽑습니다. 이렇게 역사 자료를 모으는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왜? 그리고 족보를 보면요. 족보에 이름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양반인데도 장사를 했다 이거예요.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없고 족보에 아무 학생 뭐 이렇게 그것도 없고 벼슬 얘기가 없어요. 아, 이건 장사한 분이구나. 조선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죠. 그리고 지금 후손들도 상거래했던 자료가 있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이것까지 온 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근세기 100년 동안에 선진국부터까지 올라간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거든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를 이제 한국의 독특한 기질이라고 보거든요. 자, 제가 상인 정신 그러니까요. 기업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장사하는 방법, 경영 전략, 경영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데 무슨 정신이냐? 어? 나 정신 제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만 놓고 보시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창업이 1년에 우리가 해서 그 다음 2년 안에 문 닫는 것이 90%가 문을 닫습니다. 자, 음식점 냈습니다. 망하는 집이 있죠. 왜 망합니까?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 왜 망하는지 모르고 자기는 모르고 망합니다. 90%가 망한다 그러죠. 자, 기업들도 이번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 역사 공부를 하기 전에는 경영 전략을 맨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블루오션, 요거는 피케티의 무슨 자본론, 또 뭐 요즘 때 SNS 전략, 뭐 네트워크 형성하는 법, 뭐 이런 전략들이 명함 관리하는 법 5만 개 다 나옵니다. 자, 지금 하고 계세요? 실천하고 계세요? 명함 관리하는 법 배우셨죠? 들으셨죠? 또 SNS 잘하라고 들으셨죠? 지금 들은 거 실천하고 계세요? 안 하시죠? 몇 개월 지나면 다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상공회에서 제가 이제 간부를 하다 저는 뭐 딴 거 한번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저도 사업을 좀 해봤더니 실천이 안 돼요. 이건 뭡니까?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옆에 똑같은 조건으로 가게를 차리고 있는데 한쪽은 잘 돼요. 한 명은 돼. 9명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거든요. 전략이 없어 망합니까? 사람들은요, 본질을 외면하고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이 잘하는 장사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따라해집니까, 그게? 그 10%, 그 사람들은요, 정신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됩니다. 얼마 전에 총각내 야채 가게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제 책에 이제 이걸 썼는데요. 그 친구요, 엄마 아파트 뒤에서 리아카 끌고 장사하던 친구거든요. 새벽 3시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고 또 해요. 한참 일어났을 때 3시간 이상 잠을 자질 않습니다. 그 기막힐 노릇이죠. 왜? 그 업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 사무실 옆에 텐트 치고 거기서 자요. 그리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정신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간과하고 내가 경영 전략,
뭐 특이한 전략 없을까? 보다 뭐 엄청 적게 들더라.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워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한 2,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먹고 그냥 집어넣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자, 이게 뭡니까? 본질이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입니다. 정신.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요, 안 가죠.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 힘이 없어요. 왜? 조그만 기업이 작으면 좀 창피하거든. 뭐 그런 준익이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애국자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리더. 관료가 리더가 아니고 경영자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 이게 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창조하는데 앞장을 쓰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이 출판 기념회 제가 했죠. 하고서 뭐 유력 인사들이 뭐 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 했는데 상인 국가라 그러니까 뭔가 상인 국가냐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상인의 정체성이 바로 앞으로 한국이 가야 될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 정신이 바로 잡히면요, 본질이 변하면 그러잖아요. 동기부여가 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뭡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어디로 갑니까? 습관이 바뀝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냥 마음을 먹으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틀려지죠. 자, 이 동기부여 이론이죠. 근데 본질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인 정신 주장하니까 막연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하고 강의를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저도 배웁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어요. 저는 과거에 미래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뭐 스탠디비 세이비 뭐 부의 미래 뭐 어쩌고 폼피트 미래에 대한 전략만 연구를 했거든요. 역사를 해보니까 내가 왜 앞으로 뭘 해야지 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모르면 내가 해야 될 방향을 못 찾아요. 지금 다행히 젊은 학자들이 조선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차라리 조선은 없었으면 좋았을 그러한 왕조였다, 역사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걸 답답했겠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도요,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세요. 재밌습니다. 조선의 역사, 한국의 상거래 역사를 하시면요, 내가 왜 뭘 이렇게 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그 조선의 상거래 역사를 끄집어내서 미래 얘기를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학자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에서 끝나는데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제시를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상인국가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기록을 해서 놨습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똑같은 게 맞아요. 이 책을 쓰기 시작한 벌써 3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완성을 하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장사를 하는데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을 바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인지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주장을 했어요.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가진 자와 가까울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사라는 거는 10년, 20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장사인데, 이걸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해가지고 자꾸 쫓아내거든요. 이거는 잘못됐다.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이다라고 여기다 주장을 했는데 그게 또 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옵니다. 경제민주화는 동행이고 우리가 영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기업들과 대기업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네 할 일만 좀 하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눔도 아니고 동행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게 경제민주화의 시작이고 한국 경제의 시발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나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대기업이 돈을 좀 써주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쓰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간다. 이거 30년 전에 하던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못합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는요, 그저 아파트 몇 채
그 뭡니까 부채 비율 좀 높여주고 해서 아파트 몇 채 더 지으면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가 이미 아닙니다. 이래 어느 정도 경제가 커졌냐면요. 이제는 중소기업들 영세 자영업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몇 명입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몇 만인지 아세요? 자영업 숫자 520만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관련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이면요. 우리 인구가 거기에 딸린 식구가 3명씩만 잡아도 2천만 명 이상이 자영업하고 전통 시장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중소기업들까지 하면 60% 70% 넘죠. 자, 이분들을 안정시키지 않으면요. 한국에는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전통시장, 자영업, 중소기업자들의 유통을 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돈을 어떻게든지 투입을 해서 유통 속도를 빨리 해주면 경제는 밑에서부터 살아난다. 자, 없는 사람이 시장에서 뭐 쓸 돈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모여지면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써줘야 술집이 뭐 강남의 술집이 살아나면 우리가 산다. 옛날 얘기죠. 우리 경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도 아파트 건설 좋다 이거예요. 그거 하라 이거예요. 자, 밑에 우리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을 빨리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같이 맞짱이 안 뜹니다. 맞짱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길을 좀 빨리 살려주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물론 이 안에서 경쟁은 해야 됩니다.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보부상의 9가지 지혜 제가 주장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역사적으로 미래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9가지 지혜로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같이 이제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요. 저도 좀 같이 좀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책에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대로 따라하기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건 넘어가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한 16세기 포르투갈 사절단 일본 방문 이걸 좀 아까 들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과거에 역사적으로 조금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뭐 모든 걸 배워갔는데 어떻게 지금 말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아주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일본인들이 나빠가지고 우리를 먹고 말이야 욕만 하고 앉았어요. 역사를 알면 왜 우리가 당했는가? 그래야 알아야 또 그 다음에 안 하지 않습니까? 안 당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16세기 1540년대요.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전 세계에 오픈했습니다. 1592년에 인진이란이 났을 때 포르투갈 스웨덴의 선교사가 따라와서 그때 이미 일본은 천주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천주교 국가에 대한 사실을요. 순교자가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 임진왜란때 누구를 잡아갔습니까? 제일 많이 데려간 사람이 도공이죠. 도공. 1000명을 데려갔습니다. 정확하게는 1300명을 끌고 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사절단을 보내서 도공들 다시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전부 안 온다 그랬어요. 왜? 도공들을 천한 공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천한 걸 사람으로 대하고서 그렇게 부려먹었단 말이죠.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술가로 대접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술가를 대접하면서 막 풍족하게 해주고 예술의 혼을 불태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예술가로서 생활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자기 굽는 도공들을 데려가서요. 일본이 그전에는
그 도자기 굽는 열 1200도에서 1280도 정도 열을 올리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을 끌고 가서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유럽, 이 포르투갈하고 유럽에서 배운 그 그림, 유화합법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도자기에 입혀가지고 유액을 발라서 꽂는 기술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600년도 넘어가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귀족 집안 중에 일본의 도자기, 중국의 도자기가 없는 집안은 기적으로 치질 않을 정도였어요. 일본은요 이미 도자기만 팔아갖고 전 세계 무역 강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러시아를 깬 겁니다. 전 세계의 무역 강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고전에는 뭘 팔았을까요? 은. 일본은 전 세계 3분지를 수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물을 개발을 해갖고요. 그리고 수공예 품들을 만들어갖고 이미 무역을 그래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자기가 전 세계 최대의 그 어떤 물량을 기록을 하면서 수출 물량으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세계의 무역 강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은 이미 조선을 침략할 때도요 인구적으로도 얼마입니까? 1600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그때 이게 무슨 그래서 연안 박지원 율곡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도로를 동서남북 두 자리 가로로다가 12자리로 길을 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막 그 북학파들이 주장을 하죠. 길 내자고 그랬더니 그 수레도 만들자고 기록을 하니까 결국 묻힙니다. 농암 유선 선생 같은 경우는요 북학파 학자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하다 죽습니다. 조광조가 5년 만에 사회받고 죽잖아요. 한국은 계획이 통하잖아요. 왜? 관료들이 너무 세서 드세가지고 도대체 바른 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상인국가입니다. 이제는 기업인들이 주인이 되는 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보상을 이렇게 등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지게가 아니고 보따리를 이렇게 매는. 그래서 합쳐서 보상합니다. 보상. 그 당시 상인에 대한 양반의 시각이 어땠냐면요. 산업공상에는 그 본분이 있으니 뒤섞일 수 없다. 기하고 천한 것은 길이 달라서 서로 섞일 수도 없고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하다. 이게 성경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산업공상. 이거 신분의 차별을 본 거예요. 그 여기 꽁지로 있는 게 상업. 이거는 그냥 학것들이다. 이런 세상의 양반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리고 뒤로는요, 또 장사를 해요. 고력, 그 다음에 광산, 이런 거 다 개발해갖고 노빌시켜갖고 또 장사도 해먹습니다. 그러고 장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경진이 씨, 우리 조상은 경진이 씨가 맺어 생겼는데 저는 창피합니다. 그리고요, 조선 말에 가면요, 양반이 몇 %가 80%예요, 양반이. 그때는 양반밖에 안 남아요. 한 1700년도쯤 되면요, 양반이 70%, 60%를 넘어가요. 노비가 30%에서 점점 줄어서 10% 미만으로 가요. 그럼 세금 누가 냅니까? 평민들이 내죠. 30%, 20%가 나머지 7, 80%를 세금 내서 매겨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 등골이 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 마을 자체가 평민들 한 마을이 쑥밭이 되든가 다 도망을 가버려요. 하전민으로. 차라리 여기다 굶어 죽는 애 가서 하전민 하겠다. 이게 나랍니까? 그래서 마을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세금 낼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자세하게 지금 얘기는 못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그러잖아요. 1690년대는 상민이 거의 다 했다가 1850년대 가면 노비가 다 줄고 거의 다 양반 세상이 됩니다. 자, 양반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 족보가 누구 족보인지도 몰라요. 돈 전부 다 끼었어요. 그럼 이제 노비가 왜 이렇게 자꾸 줄냐면요. 전쟁 때 왜군 하나 때려잡으면 성량을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행상으로 이렇게 신분 없이 다니다가 돈 좀 벌면 또 그래서 옛날에 그 공명채비라고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아냈냐면요.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써요. 이렇게 한성버지 이름을 탁 써서 꽝 찍어놓고 천냥 그럼 너 얼마? 1억? 1억 갖고 오는 사람한테 이름 탁 써주고 이렇게 양반하고 줍니다. 양반 표창장 주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이제 판을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때는 막 이제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신분 구조 자체가 엉망이 되는 그러면서도 양반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양반이라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상은 좀 큰 물건들을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팔고요. 어물, 소국 이런 거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외시보성길 그 봉화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그 앞으로 그 보부산길 좀 여행 좀 해보세요. 왜냐면요 힐링하기 참 좋은 길이에요. 이 등짐을 지고 가려면 무릎이 굽혀지고 이런 길은 못 가셨습니까? 장독 같은 거 지고 가려면 길이 높은데도 완만하면서 높아요. 그래서 4시간 5시간을 걸어도 힘은 들었지만 몸에 무리는 없었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보부산길이 좀 외길이고 이렇게 좁은 길들이지만 아주 편한 길들이 소나무 숲을 따라서 걷거든요. 그래서 보부산길은 힐링하기 참 좋은 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부상들이 전국의 장터 1300개 정도가 됐죠. 우리가 1700, 1800년도냐 그 장터를 30리길 하루 왕복길을 이어다니면서 다 섹터별로 구역별로 이어주는 내륙지방에 물건을 공급하던 유통기업이면서 또 자기가 필요한 건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부상 행상은 옛날에 우리의 기업의 원조입니다. 원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경제는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상은 조그만 뭡니까 기금속, 자파류, 뭐 송이버섯, 인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랭이가 이제 이거죠. 처음에는 전부 다 조선촌에다 페랭이만 썼었어요. 양반 가릴 것 없이. 그러다가 갓이 나오면서 말총으로 만드는 갓이 나오면서 양반들은 갓을 쓰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생기고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1, 2, 3, 4로 요 짝대기로 셉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요렇게, 일곱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10 그러면 옆으로 놓고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고 10, 20, 30 이런 식으로 짝대기로 놓습니다. 그 숫자를 못 세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부상 조직의 지방 우두머리를 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인생계 하면서 이제 조직을 이렇게 그리고 보부상들은 지금도 그 예산 충남에 덕산에 가면 그 예덕 상무사라고 그래서 아직 잘 보존돼 있어요. 기회되면 그 박물관 한번 가서 보시고요. 거기에 임원들 명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부상들은 세금을 내는 기업인이었거든요. 그래서 2냥씩 내면 헌표를 이렇게 줍니다. 이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써 있습니까? 보부상 헌표라서 딱 차고 다닙니다. 세금 내는 기업인이었다는 얘기죠. 이 뒤에 어떨 때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나 장사를 사실은 못했어요. 보부상들이 쓰는 저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옛날에 이 지장 이렇게 손바닥을 찍습니다. 발바닥을 찍기도 하고 손으로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매매 계약서를 하죠.